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시냅스 전달이란 이름으로 살펴봤습니다. 신경세포 내에서는 전기신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는 화학신호, 그 화학신호가 일어나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구체적으로 축삭 종말과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세포체 사이에서 화학신호가 일어나는 그 부위를 시냅스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냅스에서 화학신호를 전달하는, 중재하는, 저는 매개라는 말을 잘 쓰는데, 매개하는 화학물질을 신경전달물질이라 하고, 그 신경전달물질이 축색종말에 소낭 속에 포장되어 있다가 축색종말로 전기신호가 전파되면 소낭이 축색종말 바닥 벽에 들러붙고 그 소낭막이 녹아내리면서 신경전달물질이 시냅스 그 틈 사이로 이렇게 분비가 되어지고, 그러면 신경전달물질이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체에 있는 수용기에 자물쇠와 열쇠처럼, 열쇠와 자물쇠처럼 결합해서 전기신호를 생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기신호는 이온 통로를 통해서 그런 분포가 다른 이온들의 들어가고 나감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신호의 발생에 관해서는. 그리고 이제 신경계에 작용해서 우리의 뇌 기능, 결국 정신적 상태 또는 심리적 경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행동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바로 그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 과정에 효능제나 기량제로 작용함으로써 그 결과물, 이펙트, 영향,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효능제는 최종적으로 그 구체적인 작용 기제, 메커니즘이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시냅스 전달을 더욱더 촉진시키고 증가시키면 효능제라 얘기하고, 시냅스 전달을 방해, 억제하게 되면 기량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이제 약물들 살펴봤고, 그 약물들 중에 한 예로 도파민에 작용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파킨슨병이니 조현병이니 향정신 약물 사용과 관련된 중독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량제, 효능제 효과를 구체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즉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봄으로써 우리 행동상의 또는 심리적인 경험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러한 결과, 효과를 낳는다, 이런 것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도파민을 주제로, 도파민과 관련해서 도파민 시냅스 상에, 도파민 시냅스 전달 상에 지금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예 중에 지금 첫 번째, 이후에는 또 이제 기량제 역할을 함으로써 또 설명할 수 있는 또는 적용되어지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효능제와 관련해서 중독, 저는 중독 행동이라고 표현하기 좋아하는데 중독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식중독 할 때 중독은 한글로는 똑같이 중독이라 쓰지만, 그때 중독은 톡시케이션이라 얘기하고, 이때는 우리가 게임 중독, TV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그리고 또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어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중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독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지금 얘기할 내용과 관련된 좀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을 다 제공하자면 이것 또한 그 시간이 우리 주어진 시간에서 여의치 않는데,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서만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또 다른 주제
얘기할 때 좀 더 필요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추가하기로 하고요. 지금 요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뇌입니다. 요 부분의 뇌는 지금 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서 보여주고 요것이 지금 앞쪽, 즉 이마 쪽이 될 테고 요것이 뒤쪽, 뒤통수가 되겠죠. 여러분 익히 알다시피 뇌는 호두처럼 이렇게 좌측 우측 두 쪽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공처럼 생겼으니까 군대, 요거 왼쪽에 있는 것은 좌구를 반 나눴으니까 좌방구,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방구, 이렇게 해서 좌방구, 우방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틈새가 있어요. 붙어져 있지 않고 좌방구, 우방구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시피 되어 있고 중간 부분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실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뇌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을 딱 자른 거예요. 요게 지금 앞쪽이고 요게 뒤쪽 되겠습니다. 반 자르면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우방구의 안쪽 면을 보여주는 거죠. 우방구의 안쪽 면을. 그래서 지금 우방구 안쪽 면에 보면은 보여진 요 부분들은 잘린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듯이 좌방구, 우방구가 겹쳐진 부분을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고 눈에 보이고, 나머지 이 부분, 이건 이제 손해죠. 손해 될 때, 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잘린 단면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하자면, 제가 이 기둥에 지금 이렇게 좌방구, 우방구 겹쳐진 부분이 이렇게 얹혀 있다. 제가 지금 이 팔뚝 두 개를 이게 붙어 있는 기둥이라면 기둥에 지금 좌방구, 우방구가 이렇게 얹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이것저것 많이 적을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지워 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경계 뭐 간단하게 제가 나름 개념 정의하고요. 또 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나뉜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나뉜다. 그 이외에는 다 말초신경계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람 그린답시고 그렸는데 지금 뇌가 있고 척수가 이렇게 있고, 그 이외에 머리부터 손끝, 발끝, 그리고 우리 내부 장기까지 다 연결되어서, 그죠? 감각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실제 신체와 연결된 부분은 말초신경계고, 그리고 이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신체 각 부위, 내부, 이 겉에 보여지는 이 부위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말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그죠? 헷갈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의 C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추신경계, 그 중추신경의 뇌와 척수다. 뇌와 척수 이렇게 됩니다. 제가 CPU라는 용어를 가지고 비유할 때 우리 신경세포 얘기할 때, 그죠? 이 세포체가 CPU와 같은 역할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은유적으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지금 요게 가지돌기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처리한 다음에 축삭이나 축삭처럼 출력하니까 우리 몸뚱이 전체, 그리고 그 안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를 여기 이렇게 대응시켜 보면은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는 꼭 세포체처럼, 그죠? 우리 신체 말단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처리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다시 우리 말초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체 각 부위로, 내부 장기로 그렇게 출력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추신경계는 꼭 CPU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지금 신경세포 안에서도, 그죠? 입력받는 부위, 그리고 출력하는 부위가 있으니까 요 이제 세포체 부분은 입력된 정보를 처리해서 출력을 결정하니까 이게 CPU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지금 CPU 용어를 쓰는 바람에 여러분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나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이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 바로 이 그림에서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이 이제 척수가 연결되어 있겠죠. 지금 이제 척수는 제외하고 지금 뇌에 대해서만 일단 제가 오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뇌를 딱 보면 이건 반을 잘라놓지 않더라도 그런 겉으로 보기에 탁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더욱더 이제 뚜렷이 보이는 거죠. 어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실제 한 덩어리인데 절단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 부분들, 물론 손에도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뭐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뇌에 있어서 줄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부분을 뇌간, 뇌줄기 해서 브레인 스템이라 합니다. 브레인, 뇌, 스템이 기둥, 줄기, 우리 스템셀 할 때 바로 그 스템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라 그러죠. 뇌줄기 또는 뇌간, 이 간자는 기둥간자로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바로 요 브레인스템 있죠. 그래서 브레인스템, 뇌간 안에서도 또 부위별로 이름이 나뉩니다. 또 요건 우리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또 각 부위마다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리고, 여기가 뇌간, 뇌줄기에 이렇게 대뇌 부위가, 그죠? 요건 손해고 대뇌 부위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얹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뇌는 크게 뇌간과 나머지 이 뇌 부분. 이 부분 제가 용어를 지금 말씀드릴까 말까 지금 주저스러운데 말씀드리죠, 뭐. 주저하다가 결국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전뇌라 합니다. 전뇌. 뇌는 전뇌, 중뇌, 후뇌 이렇게 나뉩니다. 전중후. 그죠? 요건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신경계 발달과 관련해서 볼 때 전뇌, 중뇌, 후뇌를 해부학적으로 좀 더 다시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뇌간 중에 요 일부분, 지금 여기 해놓고 미드 브레인, 요게 바로 중뇌예요. 요게 중뇌. 그리고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 이름까지는 제가 생략하죠. 지금은 다음에 가서 말씀드릴 경우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요 부분이 바로 어디 후뇌에 해당합니다. 후뇌. 소뇌와 함께. 그래서 소뇌와 함께 요 부분이 후뇌에 해당합니다. 후뇌. 그리고 뇌간 중에 요 윗부분, 요 부분이 미드 브레인. 미드가 중간의 뜻이죠. 미드 브레인. 중뇌고, 나머지 부분은 전뇌입니다. 그래서 뇌는 크게 전뇌, 중뇌, 후뇌로 나뉘는데 좀 더 크게 나누자면 바로 중뇌, 후뇌를 포함하는 뇌줄기, 뇌간, 뇌기둥에 전뇌가 이렇게 덮여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정도 배경식 얘기하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보상경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보상경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도파민 시냅스, 도파민을 신경 전달물질로 만들어서 다음 세포와 신호 전달하는 이러한 세포들의 연결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행동상으로는 바로 중독 행동과 관련되고, 중독 행동 이전에 우리가 심적으로 경험하는 쾌감 또는 뭐 보상 경로니까 말고 보상감 또는 달리
만족감이라는 심리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파민과 관련된 이러한 신경 연결들, 이 부위가, 그래서 이렇게 시냅스에서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경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파민, 물론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중독 행동 중에 한 예가 될 수 있는 코카인, 향정성 약물이라 얘기하는 코카인 중독 행동의 경우에도 이 경우에 어떻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도파민의 재흡수를 차단해서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바로 보상 경로상에서 쾌감을 일으키고 바로 이 보상 경로의 활성화를, 이 보상 경로가 전기신호 일으키고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 분비되고 또 그 다음 세포에서 전기신호 일으키고 또 그 다음 세포 사이에 지금 저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이 분비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 경로가 활동할 때, 즉 활성화를 하는데 이런 활성화를 반복적으로 또는 강박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중독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파민을 사용하니까 코카인을 사용하니까 쾌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쾌감 느끼고 이 부분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전기신호, 화학신호, 즉 도파민을 분비해서 내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강박적으로, 지속적으로 원해서 코카인을 사용할 때 저는 코카인 중독 행동 또는 약물 중독 또는 약물 중독 행동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뭐 이 얘기는 또 이제 재차 반복하겠습니다만 거의 얼추 이제 대부분은 제가 지금 소개한다고 말씀드리게 되어버렸는데 바로 이 보상 경로가 조금 전에 본 그 뇌 그림에서 지금 뇌줄기, 뇌관 중에 중뇌에서 바로 보상 경로가 시작합니다. 중뇌에서 보상 경로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부위가 여기서 요 파란 선이 시작하는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에 세포들이 다수의 세포들, 즉 신경세포의 세포체들이 모여 있겠죠. 이제 일례로 세포체 하나가 여기 예를 들어서 그리면 요 녀석이 축삭을 요렇게 뻗어요. 뻗어서는 여기 기대맥이라 얘기하는 이걸 측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측이 옆에 있다. 외측, 내측, 측면 할 때 그 측핵인데 이 기댐핵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어디에 기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붙인 이름입니다. 기댐핵. 여기에 가서 여기도 물론 신경세포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있는데 일례로 세포 하나를 그리자면 여기 있는 기댐핵에 있는 세포와 이렇게 시냅스를 맺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림에도 있듯이 여기에서는 도파민이 신경전달 물질로 화학신호를 중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대맥에 있는 세포가 또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에 반응해서 전기신호를 일으키고 그 축삭이 또 쭉 이렇게 뻗어나가서 이 부위에서 또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뇌에서 시작해서 기대맥을 거친 다음에 이 부위까지 여기를 보상 경로라 합니다. 자, 요 중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인지는 제가 생략하죠. 생략하고 요 부위를 지금 기댐핵, 측핵이라는데 핵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뉴클리어스 해서 신경세포체의 핵도 뉴클리어스 이렇게 부르죠. 우리 뭐 핵발전소, 핵무기 할 때도 뭐 뉴클리어스 그다는데 이 뉴클리어스가 여기서 신경계에서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뉴런 신경세포가 있을 때 이 세포체들과 가지돌기 결국 뭐 세포체에 가지돌기가 붙어 있고 축삭은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지돌기만 먼 거리에 뻗어 있으니까 이 세포체들이 밀집해 있는 부분을
핵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중뇌에서 시작하는 보상경이 출발점이 되어지는 이 부위도 핵이에요. 근데 어떤 핵인지 그 이름을 제가 여기서는 뭐 생략하기로 하죠. 그래서 핵에서 좀 많은 신경세포들이 여기 모여있다는 뜻이죠. 거기서 세포들이 활성화되면, 즉 전기신호를 발생하게 되면 축삭을 떠나 전기신호가 전파되고, 또 기댐 핵 내에 많은 신경세포들과 시냅스를 맺고, 거기에서 전파된 전기신호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이 기댐 핵 내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의 세포체나 가지돌기를 통해서 전기신호로 바뀌게 되면, 또 기댐 핵 내에 있는 뉴런이 전기신호를 축삭을 따라 전파하고, 그리고 축삭 종말에 가서 또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상 경로가 종지하는 부분, 종착 부분, 이 부분을 어디냐 하면 자, 뇌를 뭐 이걸로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여기에 앞쪽이고 이게 뒤쪽입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뇌를 이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그죠? 전두엽이라 합니다. 이만큼을 두정엽이라 합니다. 이만큼을 후두엽이라고, 이만큼을 척두엽이라 합니다.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을 나누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생략하고, 전두엽은 앞전자 머리두자, 옆자는 이게 잎사귀란 뜻이에요. 즉 대뇌를 덮고 있는 이 두개골이 여기에 하나의 연결된 뼈가 아니라 이게 조각조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뼈 조각조각을 잎사귀라고 이렇게 한자말로 번역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뇌 부위 해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정엽은 머리두자 꼭대기 정자, 여기는 뭐. 후두엽은 뒤우자 머리두자, 척두엽은 옆에 있는 머리 해서 이 척두엽의 이 아래 요 부분이 요 정도, 우리 안경, 귀 안경 걸친 요 정도 이렇게 있고, 뇌관이 있고, 척수가 이 정도에서 한 40cm 정도 이렇게 척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엽 중에서는 더 앞쪽에 있는 전두엽, 바로 이 이마 부분은 전자를 하나 더 붙여서 전전두엽이라고 불러요. 전자 하나 더 붙여서. 그래서 전전두엽은 소위 가장 고위 정신 기능과 관련된 부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엽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부분 덩어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갈색으로 표현한 이런 부분들, 바깥 부분들은 겉질, 즉 껍데기란 뜻이에요. 한자말로는 피질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콜텍스입니다. 콜텍스가 뭐 껍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전두엽에 해당하는 부위의 피질은 전전두 피질 또는 전전두 옆 피질 뭐 이렇게 불러도 되고, 전전두엽은 전두 피질, 두정 피질, 후두 피질, 척두 피질, 뭐 옆자를 넣어서 후두 옆 피질, 전두 옆 피질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아니면 옆자 빼고 피질 이렇게도 부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다 일컬어서 뭐 전전두 부위, 뭐 후두 부위 이렇게도 일컫습니다. 자, 피질이라는 용어 이제 소개하고 이제 각 부위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 경로는 어디? 중뇌에서 시작해서 중뇌의 어떤 특정한 신경핵에서 시작했어. 아까 핵 말씀드렸죠?
핵은 신경세포의 세포체들이 모여있는 부분을 핵이라 하는데,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는 부위니까 신경핵, 중뇌의 어떤 특정한 신경핵에서 시작해서 어디 기댐핵에 가서 시냅스하고 기댐핵을 거친 다음에, 기댐핵이라는 신경핵을 거친 다음에, 즉 시냅스 한 다음에 기댐핵에서 어디 전전두, 피질, 피질이 안 쓰지는군요. 그러면 여기 가서 지우고, 전전두 여기다 쓸게요. 전전두 피질, 전전두 피질 부위까지 연결되어지는 여기 이 경로를 보상경로라 하고, 여기에서 거친다, 즉 시냅스 하는 부위들마다 요 부위가 되겠죠. 여기는 아니구나. 요 부위가 되겠죠. 결국 이 부위에서 분비되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뭐 도파민이다. 여기 도파민이라고 나와 있죠. 도파민이다. 그리고 보상 경로가 활동할 때, 제가 화살표로 표현하자면, 보상 경로가 활성화될 때, 즉 여기 있는 신경세포들이 전기신호를 일으키고 도파민을 신호에서 분비하고, 또 전기신호를 일으키고, 또 전전두 피질에서 도파민을 분비할 때 우리는 뭐 쾌감을 경험한다, 또는 뭐 만족감을 경험한다, 아니면 이 보상경로 이름 그대로 보상감을 경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쾌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코카인을 사용함으로써, 알코올을 사용함으로써, 니코틴을 사용함으로써, 아니면 도박을 함으로써, 게임을 함으로써, 아니면 성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쇼핑을 통해서, 성형을 통해서, 뭐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사회에서 뭐 이렇게 이슈가 되어지는 것, 그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보상 경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박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경험을 내가 반복하고 싶어 한다 할 때, 그러한 행동을 중독 행동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코카인 누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카인이 바로 이 도파민 시냅스에서, 제가 코카인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신경계에 이것이 작용해서 이 보상경로상에 있는 도파민 시냅스에서 도파민의 재흡수를 방해해 가지고 결국 여기에서 이 경로에서 시냅스 전달을 더욱더 지속시키니까 효능제 역할을 해가지고 제가 쾌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효과가 떨어지면 기분이 쭉 다운돼서 많이 높아졌다가 뭔가 오르막이 가파르면 내리막이 가파른 것처럼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가 뚝 떨어지면서 그의 리바운딩이라 할까요? 리바운딩은 다시 떠오르는 게 있죠.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기분이 코카인 사용 전보다 또 못해진다면, 또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뭐 그까지는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전문적이 복잡하니까, 이러저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 코카인을 사용해서 쾌감을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그 코카인 사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저는 코카인 중독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이 경우는 1950년대 60년대에 실험 상황을, 이제 오리지널 흑백 사진을 지금 교재나 그 관련 서적에서 제가 가져온 것인데, 이 연구를 한 분들이 뇌의 어떤 특정 부위를 전기 자극하면, 왜 결국은 신경세포들은 다 전기신호, 화학신호니까, 그죠? 간접적으로 어떤 뇌신경을 활성화시킨다, 자극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기 자극할 수 있죠. 이때 전기 자극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 이제 전기 말 그대로 전기예요. 결국 전기라는 게 뭐 전자혈음이고, 우리가 봤던 신경세포에서는 우리 수용기, 신경전달물질 얘기한 것처럼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온의 들어감 나감, 즉 들락날락 출입에 의해서 이제 전기적 흐름이 생기는 것인데, 바로 그런 전기 자극을 이제 아주 미약하게, 신경세포가 만드는 전기 신호는 뭐 아주 미약하거든요. 1000분의 1
천분의 몇십 볼트, 1볼트를 천등분해 했을 때 몇십 볼트, 천분의 몇십 볼트, 그 미리볼트라 얘기하는데 몇십 미리볼트 이제 수 차원의 그러한 이제 전기 신호인데, 그 정도 약한 전기 신호를 이제 여기다가 자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실험자들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내 부위를 그 부위도 뭐 이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이제 핵심이 아니니까, 특정한 내 부위를 자극하면 쥐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쉽게 달리 얘기하면은 학습과 기억을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뇌수술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마리가 이 전기 자극하기 위해서 내린 이 수술한 전선이 실수인데, 아까 보상 경로의 그 경로상에 이렇게 위치해서 자극을 하게 된 거예요. 뇌수술을 하고 보니까 그게 이제 엇나간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녀석을 이런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여기 보시다시피 요 쥐머리에 요렇게 뇌수술해서 전기 자극할 수 있는 전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유선으로 요렇게 해서 요 녀석이 앞발이 요렇게 들려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레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보상 경로가 전기 자극되게끔 그렇게 만든 상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뇌수술을 잘못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 이 쥐들이 그죠? 그 부위가 자극될 때 했던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요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그 부위가 어딘지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 주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요런 상자에다 넣어놓고, 요 상자가 좁으니까 쥐가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크게 많이 없겠죠. 그래서 돌아다니고 냄새도 많고 쿵쿵거리고 뭐 뒷발로 일어서서 하다가 이 레버를 턱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버가 탁 눌러지면서 보상 경로가 자극이 된 거죠.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레버를 또 누르게 되고 쾌감 느끼고, 또 누르게 되고 쾌감 느끼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레버를 한 시간에 수천 번을 누르고 24시간 동안 수만 번을 누르는 이러한 중독 행동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다가 지쳐서는 잠시 쉬었다가 회복해서는 또 누르고, 뭐 먹이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눌러대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펴보니 이 부위가 보상 경로라 이름 붙여진 바로 그 부위에 전기 자극이 되었고, 그 부위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보듯이 중뇌에서 시작해서 기대물 거쳐서 전두엽 피질까지 가는데, 이 부위에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이 녀석이 쾌감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쾌감을 경험한 그 행동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박적으로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중독 행동과 관련된 뇌의 어떤 기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쥐가 굶주린 쥐인데 이 상자에 넣어놓고 이러한 뇌 자극 장치가 아니라 이 막대를 누르면 먹이가 하나 탁 나온다. 아니면 아주 목이 마른 쥐인데 이 상자에 넣어놓고 막대를 누르면 물이 탁 나온다 하면은 이 녀석이 막대를 누르는 행동이 점점 빈번하게 나타나겠죠. 이 허기가 가실 때까지, 그리고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누르겠죠. 레버를 눌러서 먹이를 먹거나 목마른 쥐가 물을 마셨을 때 그때 느끼는 쾌감도 결국은 우리가 살펴본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어서 만족감, 쾌감을 느끼고, 그 쾌감을 다시금 경험하기 위해서 레버를 누르듯이 결국은 보상 경로의 활성화가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중재하니까, 직접 여기에다가 물먹이 필요 없이 직접 보상 경로를 전기 자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기 장치 해놓으면 이 녀석이 막대를 눌러댄단 말이에요. 누르면 기분 좋고 누르면 기분 좋고 하니까 계속 강박적으로 눌러댄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음을 전폐하고 뭐 24시간이나 뭐 이틀, 하루 이틀 그냥 잠시 쉬었다가 지쳐 나가 떨어졌다가 쉬었다가는 또 이것만 눌러대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재차 반복해 드렸듯이 바로 쾌감 경험, 그리고 그것이 중독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 보상 경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도파민이 신경 전달물질 관여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다음 우리가 그다음 이 그림을 보시면 요게 지금 로봇쥐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타낸 로봇쥐. 뭐 전자칩으로 만든 로봇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실제 쥐예요. 근데 요 녀석 머리에도 또 보상 경로를 자극할 수 있게끔 잠시 제가 메모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보상 경로를 자극할 수 있게끔 전기장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선으로 자극하지 않고 제가 무선으로 리모컨으로 이렇게 자극할 수 있어요. 먼 거리, 원거리에서도 그리고 여 어깨에 보면 이렇게 작은 뭉치가 얹혀 있는데 이게 소형 카메라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실에 앉아서 모니터를 딱 보면서, 그죠? 이 소형 카메라부터 우리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이용해서 영상 보듯이 이 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무선으로 이렇게 모니터로 이 쥐가 돌아다니는 장면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중에 제가 원하는 경우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 리모컨을 딱딱 눌러서 보상 경로를 전기 자극합니다. 하면 이 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대학교 캠퍼스에 풀어놨다. 그러면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딱 쥐가 어디들에 돌아다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어느 장소 갈 때마다 탁탁탁탁 눌러댄다면은 그 특정 장소에서 보상 경로를 자극받은 경험을 그 다음 날도 한번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하고 해서 한 몇 차례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엔 이 쥐를 캠퍼스에 풀어놓으면은 보상 경로가 자극받은 그 장소를 그대로 찾아갑니다. 그럼 이 녀석이 자기가 돌아다니는 행동이 이 쥐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상 경로가 자극받은, 즉 나에 의해서 리모트 컨트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해서 로봇 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굳이 특정한 장소 없이 그냥 무작위로 눌러도 그 녀석이 그 자극받은 장소를 나중에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도 그죠? 그 장소에 가면은 그 경로를 따라 이렇게 찾아다니겠죠. 그렇다 해서 이제 로봇이 이렇게 붙은 거야. 꼭 로봇처럼 행동한다. 자기는 쥐가 글쎄요 말을 한다면은 아니면 우리처럼 만큼 의식 수준은 안 되지만 내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것이 자기는 지 가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저한테 자극받은 대로 그렇게 움직인다. 그런 의미로 로봇쥐라고 이제 여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한 10년 전에 발표된 연구인데 이게 탑저널 제가 네이처에 이제 발표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쾌중추라고 써놨죠. 쾌중추가 바로 여기서 이제 번역상의 차이인데 이게 바로 보상 경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어, 컨트롤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로봇쥐예요. 원격 장치로 자극을 받는 이 쥐는 나무 꼭대기까지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나무 꼭대기, 쥐들은 나무 꼭대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쥐를 이렇게 이 공간에 풀어놓는다면은 일단 밝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두운 곳으로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둡다 하더라도 이 구석탱이로 가장자리로만 돌아다니지 중간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다니지 않아요. 쥐는 생태적으로 그렇게 행동이 그것이 적응적이게끔 생존에 유리하게끔 진화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녀석을 꼭 나무 꼭대기로 올리겠다 하면은, 그죠? 나무에 좀 가까워지면 자극하고, 거기서 좀 더 나무 쪽으로 가까워지면 보상 경로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자극하면은 이 녀석이 나오면은 여기에 풀어놓으면은 자극하지 않더라도 나무 꼭대기 올라가기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꼭대기 뿐이겠습니까? 불 속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 서커스 같은 거 보면은 맹수들이, 그죠? 불이 타는 이렇게 원처럼 생긴 그 사이를 빠져나가죠. 아무리 맹수라 하더라도 이 불은 선천적으로 이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녀석들은 보상 경로를 직접 자극받은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금씩 그 행동들을 먹이나 이런 것들로
자주 일어나게끔 해서 결국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녀석들이 그걸 빠져나가고 나면은 뭔가 보상물이 되어지는 걸 주어지겠죠. 그러면 그 녀석들이 결국 그 행동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물에 의해서 바로 보상 경로가 자극받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자면은 만족감, 보상감에 의해서 그 행동을 다음에 또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불 속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또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시그니피컨스인데 우리도 이 보상 경로가 있고 우리의 행동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주 찾아가는 곳, 자주 그저 사용하는 물건, 자주 먹는 음식, 잘 가는 뭐 마트, 미장원,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좋아하는 뭐 영화관이라든지 모든 행동들도 결국은 우리가 만족하는 것, 쾌감을 느끼는 것, 보상을 느끼는 것은 반복하고 그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를 더욱더 빈번하게 찾아가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나 그렇지 못한 선택들을 우리는 안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보상 경로가 얘처럼 전기 자극 받은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코카인이나 이런 약물에 의해서 아니면 뭐 성적 자극과 같은 어떤 신체적인 감각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대상, 사람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대상에 의해서 결국은 간접적으로 보상 경로가 활성화되어지고 바로 이 녀석이 직접 자극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 이 로봇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로봇이 아닌가. 뭐 환경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자극들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선택되어지는 로봇과 같지 않은가 해서 바로 죄송합니다. 철학에서 질문하는 중요한 몇 가지 그러한 질문 중에 자유의지, 선택, 즉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우리 사고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보상 경로와 관련해서 이런 자유의지라는 철학적 질문까지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뇌과학자들은 자유의지라는 경험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으로서 하나의 착각이다. 우리의 사고는 행동 이전에 일어나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행동은 뇌에서 결정되어지고 그것보다 0.23초, 그죠? 0.23초 정도 이후에 우리는 그 행동을 내가 결정했다, 선택했다라는 그런 내적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금방 자유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로봇쥐 얘기하다가 자유의지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만 뭐 여러분 제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쥐 그리고 아까 앞에 봤던 그 뭐 막대 누르는 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이제 뇌과학에서 그리고 마음과 행동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시그니피컨스 의미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요즘 밖에 외출하면 이제 다 이게 목줄을 매야죠. 하지만 뭐 집 가까이 안에서 아니면 뭐 집 안에서 목줄 없이 이렇게 반려견 두고 여러분이 이렇게 뭐 볼 보고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반려견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곁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집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까운 데 마트나 갔다 오면은 반려견이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길 귀퉁이에 가서 냄새도 맡고 뭐 다리 들고 소변도 보고 그죠? 일 갔다 질 갔다 이렇게 갔다 하자면 결국은 여러분이 집에 돌아오시면 반려견이 집에 와 있습니다. 반려견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걔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에게 의존되어 있죠. 왜? 여러분이 걔의 생존과 그리고 구체적인 생존의 적응적인 행동에 대해서 뭐
보상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상물을 주어왔기 때문에 개의 그 반려견의 행동은 정말 자유의지로 움직이냐? 반려견 자신이 설사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걔는 로봇쥐처럼 그렇게 딱 컨트롤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도 배우자나 뭐 자식이나 부모나 선생님이나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식으로 컨트롤 받을 수도 있지만 설사 그런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환경상의 보상 경로를 자극해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그러한 행동을 재차 반복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로봇쥐처럼 컨트롤 받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실험예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뇌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시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뭐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이분이 이제 과학 기자 출신 이제 소설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소설책 중에 뇌라는 책이 있어요. 뇌. 제목이 뇌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 제목도 브레인인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서 여기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제 크지도 않고 얄팍하고 작은데 1, 2권으로 그래 나눠놨어요. 바로 이 뇌에 보면은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보상 경로상에 기대맥, 측핵에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로의 이유로 그렇게 이식되어 있는지는 제가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 안 납니다만 누군가가 그것을 원격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 속의 주인공, 즉 이 측핵에 마이크로칩이 이식된 사람이 이 로봇쥐처럼 행동이 그렇게 통제되는 거예요. 그 소설이 의미하는 바도 바로 우리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그 소설의 주인공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의 행동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암시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 한번 읽어보시면 뭐 오늘 우리 도파민 그리고 보상 경로 뭐 앞으로 조금 이따 좀 보게 되는데 중독 행동에 관한 내용은 뭐 이 소설 읽어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용어라든지 거기서 소개되는 그런 어떤 기재 이런 것들이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학 기자 출신이라 내용이 아주 전문적이고 정확하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뭐 쉽게 재밌게 잘 읽히니까 뭐 우리 오늘 내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또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중독 행동, 보상 경로는 쾌감과 관련된다. 도파민이 거기에 관여한다. 그런데 바로 이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하는 시냅스상에 작용하는 약물이 우리에게는 소위 중독 행동을 일으키는 약물일 수 있다. 아니면 그런 약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입으로 먹고 마시고 아니면 신체로 느끼고 아니면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뭐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상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를 쾌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한 보상 경로의 활성화를 반복적으로 유지해서 우리의 쾌감을 유지시키려는 행동이 되어질 때 그러한 행동을 중독 행동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거듭 두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독 행동과 관련된 동영상이 지금 우리 한 10년 전쯤 되나요? 이제 KBS에서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5부작 이렇게 방영된 게 있고 그 내용이 지금 도서관에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지금 보상 경로 중독 행동과 관련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영상 중에 앞부분은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봤던 신경세포의 전기신호 그리고 지난 시간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그 다음 시간에 봤던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요런 얘기가 배경 얘기로 좀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뇌 척수 요런 부분, 제가 아까 중추신경, 말초신경 얘기할 때 그렸던 그런 것들도 얼추 요렇게 그림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앞에 봤던 내용에 대한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그다음 이제 후반부는 지금 보상경로와 관련해서 도파민 그리고 중독 행동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